이게 결국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선수 판매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지금 분데스리가 팀들 중에서 가장 뎁스가 얇은 팀이 바이언이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얇아요. 엔리케도 지금이 프리시즌 느낌일걸요? 아, 이제 막 다 데려올 선수 데려오고. 음바페, 덴벨레 오고, 무한이 오고 하면서. 네, 그러면 그냥 뭐 토트넘, 바이에른 뮌헨, 파리 생제르맹 이렇게 세 팀을 알아봤으니까 우리 선수들 있는 팀으로. 솔직히 세 팀만 따졌을 때 뭔가 막 더 좋은 선수 영입했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이적 시장 제일 잘 보낸 세 팀 중에 한 팀은 어디라고 봐요? 이적 시장 제일 잘 보낸 팀이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선수 영입 몇몇만 놓고 보면은 일단 뭐 이적 시장의 데드라인에 있었던 뭐 이야기, 그리고 우리 선수가 있는 토트넘,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이렇게 이적 시장을 좀 최종적으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먼저 어떤 팀인가요? 자, 일단 토트넘이 지금 초반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데 브레넌 존슨을 또 영입을 했습니다. 네, 일단 뭐 토트넘 같은 경우는 제가 소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요. 영입은 좋았는데 판매가 점점점이거든요. 좀 팔아야 될 선수가 조금 있는데 팔지 못했다. 네, 그리고 제대로 팔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일단 뭐 이적 시장 데드라인에 이제 브레넌 존슨을 영입했죠. 이 선수 영입하는데 이제 그 4,700만 파운드, 나름 그래도 상당히 거액을 주고 영입한 거긴 하지만은 뭐 이 선수가 그 홍그로운 선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나이도 어리고 하다 보니까 뭐 비쌀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왜냐면 브렌트포드가 이미 4,500만 파운드를 질렀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을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뭐 이 선수에 대한 그냥 간단한 기록들을 보면은 일단 뭐 8골 넣으면서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 내에서는 아원이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제 골이 많았고요. 이제 기대 득점은 8.56골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1위였어요. 팀 내. 노팅엄에서. 그리고 또 이제 어시스트는 3어시스트로 이제 그 모건 깁스 화이트에 이어서 2위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파이널 서드 패스가 이게 공격 진영으로 이제 패스 성공인 거거든요. 그 125회로 3위였고요. 또 이제 그 공격 진영에서의 그 소유권 승리가 이제 17회로 팀 내에서 2위였습니다. 대략 이 정도를 기록을 한 건데요. 근데 이제 이 선수의 가장 큰 장기는 역시나 빠른 스피드와 볼을 끌고 올라가는 능력입니다. 시속 36.7km네요. 이게 그 맨시티전에서 기록했던 건데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특정 선수가 기록한 한 경기 가장 빠른 최고 속도예요. 엄청 빠르구나.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프리미어리그 1위를 찍은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왼쪽 그래프는 어떤 거냐면요. 그 볼캐리라는 스탯이 있어요. 이게 볼을 끌고 올라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그 15m 이상을 이제 볼을 끌고 올라간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수치를 기록했죠. 거기다가 이 선수가 조금 오른쪽을 선호한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죠. 확실히 저 화살표가 오른쪽에 많이 좀 집중이 되어 있네요. 거기다가 이 선수의 평균 볼 캐리 거리가 있거든요. 그게 7.7m가 돼요. 근데 이게 그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들 중에서는 아다마 트라오레가 1위고요. 그 다음에 그릴리시가 2위고요. 다 그럴만한 선수들이죠. 3위가 이제 생막시맹, 그 4위가 아담 암스트롱, 그리고 5위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볼을 끌고 올라가는 능력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강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볼을 끌고 꽤 많은 거리를 좀 이동하는 선수예요. 거기다가 이제 워낙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제 역습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선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습에 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실제 그 역습에 이은 슈팅 숫자에 있어서 이 선수가 11회로 그 살라가 1위인데 살라가 14회, 그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는 조금 결이 맞는 선수라고 할 수 있죠. 뒷공간을 좀 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그리고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조금 클루세스키와는 정반대인데? 약간 좀 반대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물론 초반입니다만 클루세스키가 좀 많이 좀 느리고 그쪽에서 약간 고립되는 부분이 약간 있긴 있는데, 확실히 브레넌 존슨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향하는 축구와 좀 결이 맞는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그 구역별 볼 터치, 공격 진영에서의 구역별 볼 터치 비율인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선수가 오른쪽에서 많이 뛴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절반 가까이를 투톱으로 나오긴 했어요. 아원이와 함께 이제 투톱으로 나왔었는데도 네. 저렇게 나왔다는 거는 투톱에 나오더라도 이 선수는 오른쪽 측면으로 빠지는 걸 선호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오른쪽이 이제 그 찬스 메이킹 맵인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른쪽에서 대부분 이제 중앙 쪽으로 패스들을 주거나 크로스를 올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찬스 메이킹 28회로 팀 내에서 깁스 화이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수가 만약에 오른쪽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돌파를 하고서 거기서 이제 넘겨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손흥민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왼쪽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받아먹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에서는 브레넌 존슨이 온다면 클룹세스키보다 더 기용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거는 뭐 물론 지켜보긴 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 선수가 아직 뭐 토트넘에서 뛴 건 아니니까. 하지만은 클룹세스키보다는 조금 더 스타일적인 부분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호할 만한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현재 축구를 조금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는 더 맞다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지금 일단 잡으면 달려가는 형태로 하고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잘 통하고 있는 건데 그럴 때 이제 특히 그래서 저는 요즘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로얄이 아닌 포로를 쓰는 것도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포로가 요새 마치 아놀드처럼 롱패스를 상당히 잘 찔러주거든요. 실제 그 손흥민 선수의 골 장면이 완전히 감아 들어가는 형태로 롱패스를 갔잖아요. 첫 골 장면. 그리고 실제로도 그 해당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한테 가장 많은 패스를 공급한 선수가 그 누구도 아닌 포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가 그러면은 앞쪽에 있는 브레넌 존슨한테도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볼을 배급할 수도 있고 약간 손흥민 선수한테도 찔러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두 방향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포로가 미식 축구로 얘기를 하자면 쿼터백 같은 느낌처럼 요새 좀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토트넘은 거의 뭐 데드라인 이 상황에서 브레넌 존슨을 데려왔는데 아까 여기 좀 궁금했어. 그 역습할 때 드리블해서 슛으로 연결되는 거 살라 다음에 2위라고 했잖아요. 그럼 확실히 마무리도 능력이 좀 있는 편이네요. 그래도 공을 몰고 가다가. 그러니까 뭐 본인이 몰고 가다가 그러니까 마무리까지 가져간다고 할 수 있죠. 다만 이제 결정력이라던가 찬스 메이킹 능력은 조금 더 발전을 해야 돼요. 이 선수가 아까 그 기대 득점 수치가 8.2골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득점보다는 실제 득점이 조금은 떨어지는 수치고요. 그리고 또 이 선수는 막 기술적인 드리블을 하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저돌적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유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역습에 조금 최적화된 선수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상대가 라인을 내렸을 때 그럴 때는 조금 쓰기 까다로운 그럴 때는 이제 클룹세스키로 활용하는 게 나은 거죠. 클룹세스키는 지공에서 볼을 끌고 가면서 상대를 벗겨내는 데에 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 팀에 따라서 둘을 돌아가면서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내려앉는 팀이냐 또 뭐 뒷공간이 있는 팀이냐에 따라 브레넌 존슨이냐 또 클룹세스키냐 이렇게 좀 바뀔 것 같은데 일단 뭐 우리나라와 9월 8일인가요? 그 A매치 때 볼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때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토트넘의 이적 시장 한번 정리해볼까요? 전체적인 요게 인아웃인데 영입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처음에 정말 막 했었죠. 처음에 그러니까 뭐 메디슨 그리고 또 이제 판더펜, 비카리오까지 이렇게 영입하면서 굉장히 이제 기대가 솔로몬까지 한꺼번에 영입이 됐었잖아요. 솔로몬도 FA로 잘 데려왔다 뭐 이런 얘기 나왔고. 그러면서 많은 기대감을 안겨주었는데 그 후에 조용했죠. 그 후에 상당히 조용하다가 데드라인 들어서 이제 브레넌 존슨을 영입을 한 건데 이게 결국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영입들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케인 판매를 고려를 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번에 챔피언스 리그도 못 나가고 유로파 리그, 컨퍼런스 리그 다 못 나가잖아요. 다 못 나가다 보니까 선수 영입을 할 수 있는 자금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케인은 어느 정도 금액에 팔 거를 상정을 해놓고서는 선수들 영입을 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외에 추가적인 영입들 예를 들면은 뭐 센터백 한 명 더 영입을 하려고 했고 또 이제 미드필더도 한 명을 영입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리고 사실 최전방 공격수도 영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았었죠. 이게 결국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선수 판매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메디슨은
레스터 시티가 좀 도와줬죠. 윙크스를 영입을 해주면서. 그렇죠. 윙크스를 데려갔죠. 예, 그러면서 조금은 이적료를 줄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있었는데, 나머지는 사실 그가 판매가 너무 미진하죠. 지금 보면은 해리케인을 비싸게 판 거, 그리고 또 이제 윙크스 판 거 제외하면은 이적료 수입이 없다시피 하죠. 아, 그렇네요. 예, 이제 다빈손 산체스 만약에 계약서 사인하면은 그거 950만 유로, 그것도 5년 할부로 들어오는 맞아요. 밖에 없는 거다 보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중요한 영입들을 하지 못하면서 조금은 뎁스 부분에 있어서의 뭐 완전 걸림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호이비에르가 남으면서 그나마 뭐 중원은 그래도 구성 자체는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물론 뭐 호이비에르를 팔려고 했다라고 하더라도 남았으니까 구성은 할 수 있는데 센터백 쪽이 가장 이제 불안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물론 뭐 산체스나 은돔벨레가 이제 팀을 떠나긴 합니다만 약간 저 100% 개운한 느낌은 아니긴 하거든요. 뭐 이제 가격적인 면도 그렇고 뭐 호이비에르의 또 이적 불발이라든지 다이어도 또 남게 됐고요. 네, 그렇죠.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근데 다이어를 여태까지 명단 제외를 했는데 근데 또 다이어가 없으면은 또 누가 뛸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왜냐면 애슐리 필립스 같은 경우도 거의 뭐 경험 자체가 매우 없는 선수에 가깝고요. 또 이제 벤 데이비스도 센터백으로 평가전 때 썼을 때 그렇게 좋지 못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왼쪽 풀백으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길론이 맨유로 임대를 가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였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레길론이라도 남기면서 레길론 왼쪽 풀백에 뭐 벤데이비스 센터백으로 돌리던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조금은 그러니까 교통정리가 좀 안 된 느낌이 들긴 해요. 네네. 자, 일단은 뭐 토트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영입이 나쁘진 않았지만 조금 더 잘 팔아야 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일단 뭐 토트넘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요.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바이에른 뮌헨. 전체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은 그래도 해리케인 김민재를 좀 영입을 하긴 했었는데, 요거는 그 형이 딱 짜오는 그 한 줄, 어떤 겁니까 이건? 용두삼이. 아, 용두삼이? 어떤 의미인가요? 시작은 좋았으나 마지막이 망했다. 그래서 도리어 상대적인 박탈감까지 안기는 것 같아요. 상대적인 박탈감? 왜냐면은 아니 마지막에 막 뭐 누구 영입된다, 바로 저 왼쪽에 있는 그거잖아요. 팔리냐 영입 거의 뭐 심지어 와가지고 사진까지 다 찍고 다 했잖아요. 쓸쓸하게 이제 다시 돌아갔죠. 그리고 또 이제 찰로바 같은 경우도 선수가 바이언만 원했다라고 해요. 바이언만 원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찰로바를 영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선수가 거절했는데, 바이언 쪽에서는 벨라코찹을 도리어 더 영입을 하려고, 찰로바를 조금은 미루고 막 이러다가, 실패하고, 또 이제 칸셀루도 마지막에 임대로 데려오려고 했다가 또 저것까지 실패하면서, 사실 팔리냐에 너무 이게 모든 딜이 끌렸어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팔리냐였거든요. 저 선수를 영입하는 게 지상 가제였는데, 왜냐면은 투엘 감독이 무조건 6번을 영입해달라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팔리냐가 영입되면 라이머를 오른쪽 풀백 백업으로 쓰려고 했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인터뷰에서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랬는데 팔리냐 영입이 실패하면서 모든 게 다 꼬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흐라벤베르도 판매를 한 거죠. 물론 뭐 이거는 팔리냐가 실패하고 나서 판매를 한 거긴 한데요. 그래도 조금은 계획들이 다 어그러졌다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선수, 그러니까 만약에 팔리냐를 영입할 게 아니었으면은 흐라벤베르한테 너 우리 팀의 중요한 선수다, 남아라, 이랬으면은 뭔가 됐을 수도 있지만은, 야 우리 팔리냐 오니까 너 팔 거야, 딱 이래 놓고서 그래 놓고서는 이제 와서 야 우리 팔리냐 안 되니까 너 못 가, 이러면은 팔리냐도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굉장히 속상하죠. 지금 그 속상한 걸 넘어서 팔리냐 형이 올린 인스타 스토리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요. 그 내용 보면은 진짜 화난 게 너무나도 보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본인 SNS에 그 플럼 그것도 뭐 포르투갈 국대로 바꿔버리고 사진. 근데 흐라벤베르도 그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일단 용두삼이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적 시장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바이에른 뮌헨? 일단 케인하고 김민재를 영입하면서 그가 가장 중요한 포지션들을 영입을 했어요. 이 두 개는 무조건 영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6번 미드필더 영입은
투엘 감독 본인이 원했던 거였지 보드진들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키미, 고레츠카, 라이머, 흐라벤베르면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거든요. 네. 왜냐면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쓰는 바이언이다 보니까 그러면 4명으로 로테이션이 돌잖아요. 근데 이제 투엘이 나는 수비적인 미드필더를 꼭 써야 돼. 꼭 써야 돼. 이것 때문에 이게 조금 어그러진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2명의 선수를 영입한 건 좋은데 문제는 나간 선수가 너무 많아요. 와, 근데 진짜 저 아웃 너무 많다. 그러니까요. 예. 예, 뭐 리카 에르난데스가 나가면서 이제 김민재를 영입하게 된 거고요. 예. 특히 이제 막판에 완전히 꼬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막판에 일단은 뭐 스타니시치를 임대를 보냈는데 그렇죠. 백업 센터백인 근데 파바르가 나 떠날래. 예. 이래서 파바르까지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고. 파바르 이제 인테르로 갔고. 예. 예. 그래서 이제 벨라 쿠찹을 영입을 마지막에 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도 실패로 돌아가게 된 거죠. 만약에 그러니까 바이언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됐다면은 그러면 완벽한 더블 스쿼드가 구축이 됐었겠죠. 그러네. 예, 그러니까 왼쪽이 바이언이 원했던 라인업인 건데요. 네. 그러면 케인 추포모팅에 그리고 또 이제 코망테, 무시알라, 밀러, 자네, 그라브리 그리고 또 이제 팔리냐, 라이머, 키미, 고레츠카 그리고 알폰소 데이비스, 게레이루, 김민재, 벨라쿠찹, 더리우트, 우파메카노, 칸셀루, 마즈라이 그리고 노이어, 울라이, 페레츠까지 이러면은 챔피언스리그 우승 도전 나가야 돼요. 이게 됐으면은. 이거 우승각인데? 그러니까요. 네. 우승각인데 지금 그게 다 실패로 마지막에 데드라인에 돌아가게 되면서 망한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수비형 미드필더에 3명 있어요.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가. 네네. 고레츠카, 키미, 라이머 이렇게 3명인 거고 물론 게레이로도 뛸 수 있지만은 그럼 왼쪽 풀백 백업은 누가 설 건데?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오른쪽 풀백은 마즈라이 1명만 남았어요. 네. 심지어 이 마즈라이도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좀 약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라이머가 도리어 더 잘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교체로 이제 라이머가 뛰면서 네네. 오른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라이머가 더 잘하고 있는데 저기도 엄청난 아킬레스건이 될 위험 소지가 있는 거죠. 네. 아니 근데 현재 라인업 보더라도 약간 그래도 챔스 우승 후보 같은데 나는. 베스트 11만 봐서 그런 건데 부상은 상수하니까요. 그렇죠. 저는 최소한 겨울에라도 무조건 영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반기는 어떻게든 버티고 아니 바이언이 전반기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통과 못할 팀도 아니고 그렇죠. 사실. 예, 그러니까 겨울에는 무조건 영입을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아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시끌시끌했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투엘한테도 이제 인터뷰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당연히 나왔었거든요. 이적 시장 데드라인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고 경쟁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서 스타니시치 임대를 후회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마지막에 완전히 망쳤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지금 뎁스가 너무 줄어든 상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허버타이너 회장이 이제 그 도페파스라고 슈퍼트 아인츠에서 이제 하는 그 축구 토크쇼가 있어요. 거기 나와서 이제 그 바이언의 이적 시장에 대해서 총평을 한 건데요. 우리는 시작 시점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2개의 영입을 다 해냈다. 스트라이커와 그리고 센터백이었는데 네네. 세리의 최고의 수비수인 김민재를 영입했고 또 이제 잉글랜드 대표팀 주장이자 잉글랜드 대표하는 공격수인 해리케인까지 영입했다. 거기다가 이제 게레이루도 영입을 했고 또 이제 그 라이머까지 영입하면서 뎁스까지 강화를 했고 우리는 스타니시치한테 플레이 시간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임대를 보냈는데 네. 파바르가 떠나고 싶어 했다. 그게 이제 좀 참 안 좋은 수가 됐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어떤 식으든 눌러 앉히던지 했어야 되는데, 근데 프랑스 MZ들 좀 상대하기 힘들죠? 파바르는 뭐 진짜 계속 떠나고 싶어가지고. 예, 형 그 얘기 했었잖아요. 팬들하고 축구 경기하는데. 팔꿈치 찍고. 팬을 이걸로 찍어버리고, 골 넣고도 막 안 좋아하고. 아프다고 훈련 빠지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가가지고, 인테르 가가지고,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해. 나는 모든 걸 다 성실히 했다. 예, 표정도 막 이러면서 막, 파울라너 그 광고 그 사진 촬영할 때도 혼자 축제, 막 완전 죽상을 하고 있고 막 이랬으면서. 예. 근데 확실히 바이에른 물론 조금 시점을 돌려보면 김민재 영입할 때 그리고 케인 이적사가 막 복잡하다가 결국 케인 영입할 때 분위기 굉장히 좋았거든. 그러니까요. 근데 위험 요소가 확실히 있겠네. 그리고 이종료 이번에 많이 쓰겠다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정작 이득 봤어요.
흑 잡았어요. 1,800만 유로 흑 잡았어요. 케인 사고도? 예. 엄청 팔았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디애슬레틱에서는 그러면 왜 데드라인에 팔리냐를 뒤늦게 영입에 나섰냐 여기에 대해서 그 이적위원회 문제를 조금 지적을 했어요. 네. 투에가 이적위원회 사이에서 항상 미팅을 하고 나서 선수 영입에 나서다 보니까 늦었다는 거죠. 매번. 그러니까 이제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뛰어드니까 저 위에 결정이 늦어졌다라고 연기됐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예, 거기다가 문제는 투에가 그리고 또 이제 보드진들이 생각하는 6번의 개념 자체가 달랐대요. 한창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것 때문에 그 보드진들은 조금 더 공격적인 선수들 쓰고 싶어 했는데 투엘은 수비적인 선수를 영입해야 된다. 계속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토론을 계속 하면서 그래서 팔리냐 영입에 뛰어든 것도 늦어졌다라고 한 거고요. 또 이제 케인이 비싸면서 그것 때문에 또 이제 협상이 질질 끌렸던 것도 있었다라고 했고요. 또 이제 파바르가 갑자기 떠난 것도 있었고. 네. 예, 이런 일들이 결국은 바이언의 데드라인 이적을 망친 그 원인이 있었다라고 하고, 근데 이제 현재 지난 경기 때 이미 프로인트 새 단장이 와서 경기장에 와서 앉아서 경기를 관전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잘츠부르크 단장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단장이 팀을 운영할 예정인 건데, 그래서 이제 이적위원회는 더 이상은 구축을 하지 않을 거라고 해요. 하지만 이제 하이너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그가 더 이상 이적위원회는 없다라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여전히 루메니게와 울리베네스의 노하우와 경험에 더해 네트워크를 활용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형식적인 위원회는 없는데 결국에는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유럽 축구계에서 워낙 거목이거든요. 특히 루메니게는 전체 UEFA에서도 상당히 높은 직책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 이적에 있어서의 그런 친분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근데 저는 바이에른 뮌헨 하면 특히 이제 분데스리가고 바이에른 뮌헨 하면 정말 원하는 선수 딱 찍어가지고 그 선수 딱 깔끔하게 사오고 이런 줄 알았는데 약간 이 위원회가 열려서 늦는 경우도 있네요. 그래도 결정이 늦고 실패가 있고 거의 그래도 다 하는 대로 할 뻔했죠. 거의 다. 그러니까 워커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할 뻔했는데 팔리냐는 너무 늦게 뛰어들어서 이거 좀 일찍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팔리냐에 대해서 일단 팔리냐 가족 역시도 겨울에 다시 이제 이적 추진 가능성이 있다. 그는 항상 오직 바이언만을 원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너 회장 역시도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그러면서 여전히 올 때 그를 영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네. 이게 이제 팔리냐 형이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고 바로 팔리냐가 좋아요를 누른 내용인 건데요. 이 내용 보면요. 완전히 바이언 얘기만 있어요. 플럼 얘기 하나도 없어요. 예. 아니 최소한 돌아가게 됐으면 플럼 팬들한테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얘기가 바이언이 내 꿈을 죽인 게 아니다. 단지 연기됐을 뿐이다. 진짜 가고 싶나 보다 진짜로. 예. 그러면서 플럼에서 새로운 스테이지 얘기도 안 해요. 포르투갈에서 새로운 스테이지가 시작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플럼에게 엄청 화가 났나 보네. 그러니까요. 서운함이 엄청나게. 그러면서 내 동생이 매우 자랑스럽고 매우 크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또 바이언 보드진들은 정말 잘해줬다. 정말 감사하다. 모든 게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구단이 얼마나 큰지를 느꼈다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돌아가면 좀 그래도 좋게 얘기해줘야 되지 않아? 플럼?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면서 그들의 진솔함과 존경스러움과 그 프로페셔널함을 봤다. 그러면서 설령 그들이 나중에 내 동생을 영입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이걸 항상 생각할 것이다. 그래? 그렇게까지 말했어? 바이에른 뮌헨을 못 가더라도 우리는 그 마음속에 항상 생긴다고? 그러니까요. 못 가더라도 그러겠다라고. 완전히 명예 바이언 선수예요 지금. 진짜 다음에 가겠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왜냐면 단장이 새로 부임을 했잖아요. 그 단장이 팔리냐 특히 잘츠부르크 단장이면은 더더욱 잘츠부르크였으면은 어린 선수 영입 이런 거에 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나이 많은데 28세잖아요. 더 어린애 영입하지? 이렇게 될 수 있죠. 사회생활 엄청나게 하네. 잘하네. 자, 그러면 그래도 바이에른 뮌헨이잖아요. 물론 좀 스쿼드나 이적 시장에 약간 삐끗 어긋난 건 있긴 하지만
뭐 리그나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챔피언스 리그 토너먼트로 올라가는 데는 사실 문제 없는 스쿼드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네. 보긴 하죠. 예. 그러니까 다만 이제 부상 조심을 해야 부상 된다. 조심. 예, 무조건 부상 조심을 해야 되고 겨울까지 버티고 겨울에 무조건 영입해야 된다. 아, 그렇습니다. 이 선수단으로 한 시즌 풀로 돌리면은 그러면 줄 부상 발생합니다. 아, 무조건. 그렇죠, 그렇죠. 저는 진짜 지금 분데스리가 팀들 중에서 가장 뎁스가 얇은 팀이 바이언이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얇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수비형 미드필더에 결혼 생기면요 유스에서 파볼비치 올려야 되고요. 또 이제 센터백 쪽에 뭐 만약에 결혼 발생을 하면요 지금 센터백도 3명인 거잖아요. 네네네. 센터백도 김민재, 우파메카노, 더리우트 3명이에요. 이 3명이 워낙 대단해서 그렇지 그 뒤가 없어요. 진짜로? 예. 진짜로? 그러면은 부만 써야 되고요. 예. 뭐 이런 식이에요. 다음 만나볼 팀은 바로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요거 파리 생제르맹 이적 시장 전체 어떻게 좀 한 줄 평? 물갈이. 물갈이. 세대 교체. 물갈이. 근데 세대 교체인데 좀 많이 어수선했어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은바페 이적 사과도 있었고 네이마르도 이제 갑자기 떠나버리고 좀.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벼락치기. 벼락치기 막판에 우르르. 뒤늦게. 은바페조차도 뒤늦게 결정돼가지고. 그렇죠. 아니 근데 여기는 참 진짜 어선했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유럽 좀 큰 팀들 중에서도 이적 시장이 굉장히 좀 잡음도 많았고 시끄러웠던. 그래서 영입도 엄청나게 많이 했죠. 네네. 정말 많이 했는데요. 일단 뭐 이적 시장 데드라인에 먼저 그 바르콜라를 영입을 했죠. 예, 바르콜라 같은 경우는 뭐 리옹 유스 출신으로 이제 뭐 지난 시즌에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인데 특히 이제 후반기 때 본격적으로 주전으로 나서기 시작을 했어요. 전반기 때는 주전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후반기에만 무려 이제 8도움을 올렸는데 이게 그 2023년 기준으로 리그왕 최다 도움입니다. 2위가 메시와 브리준데 이 두 선수가 6도움씩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2회를 더 많이 기록을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도움을 기록을 했다라고 할 수 있죠. 네, 20살인가 굉장히 어린 선수죠, 이 선수가. 네, 근데 이 선수도 사실은 그래도 여태까지 보여준 거 대비는 좀 비싸게 주고 영입한 건 맞아요. 상당히 비싸게 주고 영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반 시즌 보여줬다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반 시즌 보여줬는데 5천만 유로를 태워가 되는 거니까. 그러네. 예, 좀 비싸게 주고 영입한 거는 맞죠. 네. 그리고 이게 메인이죠. 바로 이제 무아니를 영입을 한 겁니다. 네네. 예, 프랑크푸르트 간판 공격수인데요. 뭐 무아니 같은 경우야 뭐 워낙 지난 시즌 좋은 활약을 펼쳤죠. 그래서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친 최전방 공격수 하면은 무아니라고 다들 얘기들을 하는데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뭐 골 자체는 필크루크가 더 많이 넣긴 했지만은 무아니가 그러니까 경기에 끼치는 영향력이 더 많았던 선수였거든요. 실제 이 선수가 지난 시즌 15골 11도움을 올리면서 10-10을 기록했고 그리고 또 이제 26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건데요. 26개의 공격 포인트를 단일 시즌에 기록한 거는 프랑크푸르트 선수 역사상 이제 그가 옵타가 이제 해당 기록을 집계한 이래로는 처음인 거고요. 2004-05 시즌 이래로는요. 분데스리가에서 데뷔하는 선수가 25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 올린 선수가 저기 중앙에 있는 그래프 저게 전부거든요. 네. 마렉 민탈이 30개 기록했는데 저 선수가 이제 뉘른베르크에서 2부 리그에서 승격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득점왕을 차지했었어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떠올랐던 선수인데 그때 이제 30개였고 그리고 이제 루카토니 워낙 유명했었죠. 루카토니. 예, 그러니까 뭐 이탈리아 우승 주역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2007년에 이제 바이언이 분노에 영입을 했을 때 그때 데려왔었고 그때 29개를 기록을 했었고 이제 에밀 포스베리 이때 라이프치히가 승격을 하면서 그러면서 뛰게 됐었는데 27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콜로무아니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위대한 브레멘의 디에고가 있죠.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무아니 같은 경우는 은바페랑 정말 절친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아니가 태어난 곳이 봉디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게 파리랑 붙어 있는 도시인데 그가 봉디인데 은바페 아버지인 윌프리드 은바페가 봉디 아카데미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은바페도 거기서 뛰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무아니도 거기서 뛰었어요. 심지어 둘이 1998년 12월생까지 똑같아요. 무아니가 12월 5일생이고요. 은바페가 12월 20일생이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어렸을 때부터 볼 차면서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던 사이였어요. 친하다는 거는 굉장히 잘 알려진 사실이죠. 거기다가 이제 덴벨레까지도 친한 거죠. 덴벨레는 물론 뭐 그쪽 태생은 아니지만은 이제 뭐
또 은바페 뜻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 뭔가 예, 팀이. 그렇죠. 그러면서 은바페 절친들 모여라. 약간 좀 이게 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뭐 이번 이적 시장에서 파리 생제르맹은 정말 많은 선수들을 영입을 했죠. 예. 많이 영입도 했고 많이 보냈다 진짜. 네, 많이 보냈어요. 왜냐면은 쩌리들이 많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쩌리들을 조금 처분했어야 됐기 때문에 사실 저기서 판매한 선수들 중에 상당 부분은 임대 선수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카르디라던가 바이날둠이라던가 파레데스라던가 다 임대 갔었다가 네. 완전 이적하게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거든요. 파리 생제르맹이 이적 시장이 열리자마자 6명을 동시에 영입을 발표했었잖아요. 이강인을 포함해서. 그렇죠. 이강인 포함해가지고 뭐 리카 에르난데스, 우가르테, 그리고 아센시오, 예, 운두루, 슈크르니아르. 예, 그렇게 한꺼번에 영입들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조금 은바페 사가 때문에 네네.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면서 방향성을 잡지 못했었죠. 예, 방향성을 잡지 못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다가 결국 네이마르를 쳐내기로 하고 그렇죠. 은바페를 잡기로 하면서 은바페의 뜻대로 마지막 이적 시장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방출도 지금 굉장히 많이 또 이루어졌습니다. 뭐 네이마를 포함해서 메시도 이제 미국으로 그렇죠. 갔고. 예. 그러면서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사실 베라티가 아직 판매는 없지만은 베라티도 지금 알 아라비 이적이 거의 네네. 근접한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모스 뭐 이런 그 조금 나이 들고 또 스타인 선수들을 팔면서 젊고 굶주린 네. 선수들로 개편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할 네.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물갈이라고 하셨고 지금 뭐 파리 생제르맹은 애초에 이번 시즌 이적 시장에서 진짜 배고픈 선수, 젊고 이런 선수를 좀 영입하겠다고 했는데 그 기조에는 좀 맞는 영입들이었다고 보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뭐 그 기조는 맞긴 한데 그래도 방향성을 너무 늦게 잡았다. 그러니까 젊고 어린 선수 영입까지 좋지만은 네. 전술 기조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안 잡혔다는 거죠. 사실 그 엘리케 감독이 부임하기 전에 선수들 6명이 영입이 다 됐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조금 중구난방에 가깝고 그러다 보면은 또 쩌리들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뭐 그 쩌리들 또 처분해야 되겠죠. 네.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좀 위험해 보이는 후보들이 있죠. 솔레르라던가 아니면 뭐 파비안 루이스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좀 위험해 보이긴 하죠. 네. 예. 일단 뭐 저희도 지금까지 많이 봤지만 엘리케 축구가 아직 뭐 자리가 확실히 안 잡힌 듯한 느낌도 그렇죠. 들고요. 근데 엘리케도 답답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평가전 치르는 내내 지금 그냥 평가전에 뛰었던 선수들과 지금 뛰는 선수들이 달라요. 맞잖아요. 생각해봐요. 저희가 그때 봤던 선수들하고 지금 달라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예, 완전 달라졌기 때문에 엘리케도 지금이 프리시즌 느낌일걸요? 아, 이제 막 예. 다 데려올 선수 데려오고. 음바페, 덴벨레 오고 무한이 오고 하면서 그리고 무한이 영입할 거였으면 하모스 왜 영입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좀 중구난방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음바페 떠날 줄 알고 그렇게 된 거였잖아요. 네네네. 네, 이게 그러니까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인 거거든요. 예, 확실히 많이 바뀐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네이마르, 메시 다 떠났고 베라티도 떠날 거고 그러면서 상당히 라모스도 떠났고 베테랑들이 많이 떠난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술 자체도 많이 바뀌었죠. 네. 지난 시즌은 메시, 네이마르, 음바페 3명을 써야 되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은 갈티에 감독이 백스리를 쓰는 감독이 아니에요. 원래는 433을 쓰는 감독이었는데 저 3명을 쓰려고 하니까 뒤가 너무 밀리는 거예요. 네. 수비를 안 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백스리를 가동을 했던 거였거든요. 네. 예. 일단 뭐 음바페, 네이마르, 메시는 무조건 써야 되니까. 그렇죠. 저 셋이 또 수비도 이렇게 많이 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네. 예. 그렇게 됐고. 근데 이제 완전히 뭐 탈바꿈 된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많이 바뀌었네요. 진짜. 네. 젊어지기도 했고. 근데 사실 그러니까 수비도 주전이 지금 2명이 바뀐 거잖아요. 네네. 슈크리니아르하고 리카하고. 음. 이게 그러니까 수비도 2명씩 바꾸는 게 흔치는 않은 일이에요. 예, 물론 뭐 지금 토트넘이 그렇게 해서 매우 잘하고 있긴 한데 네. 토트넘은 그 부분에선 잘했죠. 수비를 미리 영입했잖아요. 주전을. 그래서 프리시즌에 충분히 맞추기라도 했잖아요. 네. 예. 물론 뭐 파리도 맞추긴 했지만은 그런 부분에서의 좀 차이는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측면 공격도 원래 음바페, 덴벨레 계속 없는 선수들이나 마찬가지였잖아요. 덴벨레도 막판에 영입이 된 그렇죠. 거니까. 예. 그리고 하무스도 조금 막판에 영입이 된 거고. 네. 되게 많아졌네요, 공격진은. 네. 예. 이렇게 될 것 같고. 근데 저기 이제 뭐 댓글에 창미가 이강인 뿐인데 뭔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거와 관련된 칼럼이 이제 르파리쟁이에 나왔었죠. 네. 이거는 이강인 선수가 부상 당하기 이전에 나왔던 칼럼 내용인 거거든요. 그 지난 시즌까지 파리에서 창의적인 역할을 미드필더 역할을 담당을 했던 거는 물론 뭐 그 포지션은 아니더라도
그런 역할을 했던 거는 메시, 네이마르, 베라티였다. 근데 지금 이 중에 2명이 떠났고 1명도 떠나려고 하고 있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 그 자리에서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비티냐는 약간 평범하고 네. 자이레메리는 너무 어리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한테 그 역할을 맡겨야 된다라고 이제 칼럼이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강인이 마요르카에서 그런 역할들을 맡았다. 실제 이강인이 시즌 마지막 7경기에서 그 역할을 했을 때 가장 잘했었다. 그러니까 측면에서 최전방 공격수도 서고 측면도 서긴 했었지만은 그 역할을 했을 때 가장 잘했다. 다만 이제 이강인이 증명해 보여야 될 거는 라리가보다는 리그왕이 더 거친 리그, 그러니까 피지컬로 부딪히는 리그. 그거 네. 사실이잖아요. 엄청 거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무섭잖아요. 네. 예, 그거를 이겨내야 하고 또 이제 그 마요르카 같은 경우는 상대가 올라오니까 공간들이 많이 났지만은 파리 생제맹은 상대들이 저희 봤잖아요. 다 그렇죠,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창의적인 플레이들을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네. 찔러주는 패스들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만은. 베라티가 파리 생제르맹에 왔을 때 이강인보다 더 어렸고 만 20세였거든요 그때. 그리고 그때 베라티는 세리아 경험도 없었다. 실제 페스카라를 승격시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 검증되지 않은 베라티도 와서 바로 잘했었기 때문에 예, 이강인은 베라티와 비교하면 훨씬 검증된 선수긴 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 시절의 베라티와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르파르쟁에서 또 이런 칼럼도 나왔었고. 자, 일단 이강인 선수가 이제 A매치 이후에 이제 경기 뛰는 모습 많이 또 기대를 하실 거고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요렇게 지금 파리 생제르맹 이적 다 이제 왔고 요 지금 스쿼드라면 어때요? 저는 그래도 선수 몇몇은 화려하다라고 생각해요. 뭐 음바페도 있고 무한이도 있고 뭐 사실은 덴벨레도 있고 사실 뎁스까지 고려하면은 바이언보다 더 단단한 부분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베스트 11은 바이언이 더 좋죠. 예. 베스트 11은 바이언이지만은 이제 뎁스까지 고려를 하면은 오히려 좀 튼튼하고 그렇죠. 구멍이 좀 덜하고 예, 구멍이 없잖아요. 예, 딱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긴 한데 문제는 엘리케 감독이 얼마나 빨리 전술을 입힐 수 있을까. 예. 그 부분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엘리케 감독을 그렇게까지는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투엘과 엘리케를 비교를 한다면은 그래도 투엘 감독에 더 믿음이 가긴 하거든요. 네. 자, 일단 뭐 아무래도 선수들이 좀 늦게 막 한꺼번에 오면서 좀 팀 만드는 시간 자체도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 과연 관건은 엔리케 감독이 이 좋은 선수들을 어떻게 전술을 짜서 하나의 팀으로 좀 만드냐 이게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좋습니다. 이렇게 파리 생제르맹의 이적 시장까지 알아봤는데 그러면 그냥 뭐 토트넘, 바이에른 뮌헨, 파리 생제르맹 이렇게 세 팀을 알아봤으니까 우리 선수들 있는 팀으로 솔직히 세 팀만 따졌을 때 뭔가 막 더 좋은 선수 영입했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이적 시장 제일 잘 보낸 세 팀 중에 한 팀은 어디라고 봐요? 이적 시장 제일 잘 보낸 팀이요? 왜냐면 난 되게 그렇진 않지. 일단 투엘 감독은 있긴 했으니까 감독도 뭔가 이제 이번에 시작하는 느낌도 좀 있잖아. 포스테코글루도 그렇고 엔리케도 그렇고 투엘도 뭐 이번 시즌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맡았었어요. 얼마 안 맡았으니까. 제가 봤을 때 그냥 선수 영입 몇몇만 놓고 보면은 파리 생제맹이 가장 잘하긴 했고요. 다만 근데 계획 없이 했다는 게 문제인 좀 거죠. 무분별하게. 예, 그것까지 고려하면은 저는 그래도 토트넘이 가장 낫지 않았나. 어떤 의미에서. 필요한 선수 딱 이렇게 데려온 거. 그리고 또 일찍 좀 영입들을 했던 거. 그러니까 물론 뭐 브레넌 존슨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 하나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그래도 영입들이 조금 빨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바이언도 저는 그러니까 다 장단이 있긴 해요. 바이언도 약점을 메운 부분에 있어서는 잘했거든요. 뭐 김민재라든지 케인이라든지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잘했는데 뎁스가 너무 얇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불안하다. 차라리 그냥 저는 파바르 같은 선수가 난리를 치더라도 너무 난리 쳤잖아. 그래도 남기면은 결국 9월 되죠? 9월 1일 끝나죠? 이적 시장 닫히죠? 그러면 선수가 끼깅할 수밖에 없어요. 충성해야지 또 팀에. 예, 안 그러면은 아니 어떡할 거예요? 아니 유로도 있잖아요 당장. 그리고 본인이 뭔가 보여줘야지 또 다른 팀이 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분 MG 지수 하더라도 딱 이적 시장 닫히기 전까지입니다. 어차피 다 못 나가면 지면 손해니까. 예. 약간 조금 팔리냐는 조금 다른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대다가 이게 줬다 뺏는 게 더 열받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래서 팔리냐는 조금 마음 그게 좀 클 거긴 해요. 근데 그냥 무조건 붙잡았어야 되지 않나. 뎁스 때문에라도. 그렇죠. 아니면은
일단 영입을 하고 판매를 하는 식으로. 왜냐면은 이것도 있어. 분데스리가가 가장 먼저 이적 시장이 닫혀요. 이게 문제였거든요. 네네. 분데스리가가 가장 먼저 이적 시장이 닫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사단이 발생을 한 건데 거의 6시간을 먼저 닫았죠. 6시간 먼저 닫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매는 건데 그 뒤에도 할 수 있었거든요. 6시 이후에도 판매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단 영입부터 하고 나서 판매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실제 흐라벤베르가 이적시장 분데스리가 닫히고 나서 리버풀로 갔어요. 그렇게 데뷔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뭔가 들어오진 않았는데 나가면서 거기에 누수가 생겼다. 네. 이거는 진짜 좀 시간이 지나면 확실히 바이에른 뮌헨에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면에서는 토트넘이 가장 좋았다. 여름을 잘 보냈다. 제 개인적인 취향. 왜냐면은 저는 무계획적으로 영입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냥 파리 같은 영입을 첼시 매우 싫어합니다. 첼시. 예, 막 무조건 일단 사고 보는 거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결과가 또 안 좋더라고. 거기다 오버페이도 많이 하고 맞아요. 다 오버페이를 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무한히도 물론 1억 유로까지 주진 않았지만은 결국 9,500만 유로까지 줬다는 거는 프랑크푸르트한테 끌려갔다라는 소리인 거니까요. 그것도 이적 시장 데드라인까지 오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부버지 타임에서는 토트넘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 파리 생제르맹 그 여름 이적 시장 총 정리 해봤습니다.